여러분 교재 91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인데, 자, 여러분이 이 31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인데, 주택연금은 뭐를 담보로 한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거죠. 이 우리를 주택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받아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년 일정한 금액을 연금의 형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를 주택연금이라고 하죠. 개념, 작년에도 또 개념 출제했는데, 자, 주택연금의 우리가 장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 이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평생 동안 거주할 수 있죠. 그리고 평생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장점이죠. 또 국가가 보증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국가가 공적으로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 중단 위험이 없고요. 또 세제상의 혜택이 있습니다. 또 합리적인 또 상속이 가능하죠. 자,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한데 이 주택 처분 가격, 자, 여러분이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사망 시에 주택 처분 가격이 우리가 연금 지급 총액, 우리가 연금 지급한 총액과 비교를 했을 때, 자, 연금 지급 총액이 5억인데 주택 처분 가격이 7억이다. 자, 이렇게 처분 가격이 많아서 남죠. 2억이 남거든요. 남는 부분은 우리가 채무자인 상속인에게 지급을 합니다. 근데 주택 처분 가격, 연금 지급 총액이 5억인데 주택 처분 가격이 4억이다. 이렇게 작을 경우에는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채무자인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습니다. 국가가 보증했기 때문에 국가 부담인데, 자, 이 내용을 또 우선 자주 출제를 하는 부분이 되겠죠. 합리적인 상속이 또 가능하다. 또 주택 가격 5억 원까지는 재산세 25% 감면 조치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주택 채권 우리 관련해서 주택연금에 관련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가 돼요. 연금에 가입을 하면은. 자, 그런 것도 있고, 자, 가입 가능 연령을 보면은, 자, 가입 가능 연령이 바뀌었죠. 주택 소유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55세죠. 자, 여러분이 60세에서 55세로 바뀌었다는 거, 우리가 55세 이상이다 라는 거.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55세인데 기초연금 수급자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죠. 자, 92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55세 이상 꼭 기억을 좀 근저당권 설정 기준입니다. 자, 기초연금 수급자는 우대 방식에 있어서 만 65세 이상이다. 자, 여러분이 우대 방식에 있어서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이라는 걸 하나 기억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 보유수는 부부 기준 우리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부 기준. 그래서 우리가 1주택 1소유자를 의미하는데 9억 원 초과하는 2주택 소유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은 가입이 가능하고, 또 다주택자라도 우리가 주택 가격, 우리가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대상주택이 바뀌었거든요. 자, 여러분 그 대상주택에서 시가를 고쳐줄까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12월 1일에 바뀌었거든요. 여러분이 공시가격으로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시가가 아니라 뭘로 바뀌었다? 공시가격으로 우리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바뀌었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공시가격으로 고치세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우리가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확정 기간 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한 기간인 확정 기간 방식인 경우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합니다. 자, 그걸 염두에 좀 두시고 보증기한은 종신입니다. 이 소유자와 배우자 사망 시까지 종신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이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한 우리가 변동금리 대출 방식이다. 자, 이런 내용을 확인 하나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가가 아니라 뭐다? 공시 가격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이 공급자가 자금을 우리가 조달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중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죠. 프로젝트.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PF라고 하죠. 뉴스 신문에 보면요. PF라고 많이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프로젝트 금융인데 우선은 프로젝트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우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방식이 아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 사업주는 개발 사업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주는 출자를 하겠죠. 자, 출자를 하죠. 그래서 특수법인 프로젝트 우리가 시행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죠. 특수법인인 프로젝트 시행회사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주는 우리가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 자, 이 특정 이 프로젝트 개발 사업, 대표적으로 뭐 유전 개발 사업, 뭐 항만 개발 사업, 고속도로 개발 사업 이런 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거죠. 우선 대규모 자금이 소요가 되고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린다. 공사 기간이 또 장기간 소요되는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있어서 뭐를 담보로 하죠? 우리가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한다는 거죠. 미래의 수익성. 자,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한다. 또는 미래의 사업성이라고 하죠. 미래의 수익성. 이 사업성을 담보로 한다는 거죠. 미래의 수익성, 사업성을 담보로 한다는 것. 자, 그래서 미래의 수익성, 이 사업성을 담보로, 미래의 수익성 사업성을 담보로 이 프로젝트, 우리 시행회사의 이 재무 상태표 상의 부채, 재무 상태표 상의 부채로 회사에 채권을 발행합니다. 자, 회사에 채권을 발행을 해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회사채를 우리는 인수를 하죠. 우리 금융기관에서 인수를 하죠. 자, 뭐 우리은행이라든지 우리가 국민은행, 한 은행이 인수하면 너무 우리가 부담이 높으니까 여러 은행이 회사채를 공동으로 인수하는 전략을 신디케이션 론이라고 하는데 이 금융기관이 대주단을 형성해서 회사채를 인수해서 대출자 입장에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줘요. 그러면은 뭐를 받는다? 이자를 받는데 문제는 이 이자가 너무 높다는 거죠. PF 금리가 이 기업 대출 금리보다 높다. 이 미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높다 보니까 이 PF 금리는 기업 대출 금리보다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이 프로젝트 개발 사업이 망하면은 금융기관은 프로젝트 우리가 이 회사에서의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 시행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만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에는 개인적인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죠. 그래서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비소구 금융을 원칙으로 하고, 이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조달한 자금을 사업주가 이용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상에 부처하는 관계없죠. 그래서 장부 외에 자금을 융통하는 효과, 부의 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이 이 회사채에 대한 상환의 재원으로 삼는다는 이러한 내용이죠. 자, 기본적인 우리가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이 94페이지에 부동산 투자 회사가 나오죠. 자,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이죠.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이죠.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자, 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는 부동산 투자 회사를 설립을 하는데, 이 부동산 투자 회사가 바로 이 니츠라고 하죠. 니츠라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이 부동산 투자 회사는 뭐가 되죠? 소액 자금을 가진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요. 이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것을 뮤추얼 펀드죠. 증권회사의 뮤추얼 펀드에 빗대서 우리가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라고 하죠. 자,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서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를 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지분에 따라 어떻게 돼요? 이 수익을 배당의 형식으로 지급을 하는 제도를 말하죠. 자, 본인이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투자이기 때문에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다. 간접 투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 방식이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여러분 94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가 종류가 나오죠. 자, 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보면은 자기관리 우리가 부동산 투자 회사, 그리고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그리고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그리고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가 주어졌죠. 자, 이때 우선은 개념, 우리가 회사 형태를 보는데, 자, 우선은 이 개념을 보시면은, 자, 거기 여러분이 박스에 보시면은 개념이 나와 있죠.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하는 회사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는데, 이 개념을 한 4번 정도 출제했고,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그래서 실체 회사를 말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 자, 30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한다. 자산 관리 회사에 위탁한다.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에서 위탁하는 회사로서, 자, 직원을 고용하거나, 자, 여러분 본점 외에 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이런 회사를 우리 명목회사, 이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다.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죠. 자, 그 내용이고,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자본금은 얼마로 하죠? 설립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자, 설립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 원 이상으로 하죠. 자, 그리고 최저자본금이죠. 자, 최저자본금 보면은 자, 제 10조에 우리가 나오는 최저자본금이 나와요. 자, 요거는 뭐 여러분 지금 기초 교재에는 안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가 나오면 설립 최저자본금에서 또 시험 지문이 자주 나오는데 우선 설립자본금까지만 우선 우리가 기초에서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96페이지 보시면은 토지 이용의 집약도인데 토지 특성에 부증성에 배울 때 집약이란 용어를 많이 배웠죠. 자, 토지 이용에서의 이 집약도, 이 집약도인데 단위 면적은 바로 1제곱미터죠. 1m, 1m 곱해주면 1제곱미터가 바로 이 단위 면적입니다. 이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투입되는 이 노동과 이 자본의 상대적 크기인데 상대적 크기는 분모 분자로 이렇게 간단한 얘기죠. 상대적 크기를 말합니다. 이때 이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은 토지 이용을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고 하고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낮은 토지 이용을 조방적 토지 이용이라고 해요. 자, 이때 이 집약 한계란 말이 나오는데 이 집약 한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 투입이 되는 한계 비용, 한계라는 건 미분 개념인데 이 한계 비용은요, 우리는 투입을 되는 은인데 우리가 관련해서 상품을 한 단위 더, 하나 더 이런 얘기죠. 한 단위 더, 하나 더 상품을 하나 더 생산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나 변하느냐. 상품을 하나 더 만드는데 총 비용이 얼마 변하느냐. 한계 비용. 자, 그리고 시장에서 상품을 하나 더 시장에서 상품을 하나 더 판매하는데 총 수입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것은 한계 수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투입되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서로 같을 때까지 우리 투입되는 경우의 집약도를 집약 한계인데, 그래서 이 집약 한계는 이윤을 극대화시킨다. 자, 여러분이 이윤을 극대화시켜주는 수준의 집약도를 말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방 한계는 자, 여러분 토지용 집약도의 이건 상한선이고 토지용의 집약도의 하한선을 의미하는 게 조방 한계인데 이 총수입과 여러분이 우리는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을 때 그러면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상태를 말하죠. 자, 그래서 최적인 조건 하에서 생산비를 겨우 감당할 수 있는 경우에 집약도를 조방 한계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는 손익분기점 수준의 집약도를 조방 한계라고 한다는 내용이죠. 자,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시 스프롤 형상이 나오죠. 자, 도시 스프롤 형상. 자, 스프롤이라는 용어는 확산이라는 얘기죠. 도시가 확산되는 형상을 의미하죠. 그래서 11회 시험, 23회 시험에 출제를 한 용어인데, 자, 도시가 확산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성장 개발이 무질서하고 무계획적 또 불규칙적. 자, 여러분 정연한 개발이 아니고 또 계획성 있는 개발이 아니고 규칙적인 개발이 아니다.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으로 불규칙하게 도시의 외곽부를 향하여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형상을 우리는 도시 스프롤 형상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도시 스프롤 형상은 도시가 외곽으로 확산될 땐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도 발생하는 형상인데 토지의
최고 최선의 이용인 최유효 이용으로부터 괴리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이 바로 우리는 도시 스프롤 형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가의 수준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준적 수준 이하를 말하고, 이 밀도 수준은 또 합리적 밀도 수준 이하를 말한다. 합리적. 우리가 수준 또 이하를 또 말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우리가 내용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 자, 스프롤의 유형이 나오죠. 자, 도시 스프롤에 있어서의 유형, 도시 스프롤의 유형을 보면은 합리적 밀도 수준 이하로 인접 토지를 계속 우리가 잠식해 나가면서 우리 개발해 나가는 저밀도 연쇄 개발 방식이 있고, 합리적 밀도 수준 이상으로 인접 토지를 계속 잠식해 나가면서 개발해 나가는 방식인 고밀도 연쇄 개발 방식이 있고, 자, 우리 간선도로를 따라서, 자동차 전용 도로죠. 간선도로를 따라서 우리는 스프롤이 우리가 전개되는 형상이 나타나죠. 간선 도로를 따라 우리는 스프롤이 전개, 도시가 확산이 전개되는 형상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또 개구리가 이렇게 뛰는 것처럼, 개구리가 뛰는 것처럼 도시 중간중간에 빈 공지를 남기면서 교회로 확산되는 개구리 뜀뛰기 개발이 있어요. 개구리 뜀뛰기 개발. 자, 이런 내용이 대표적인 우리가 스프롤에 있어서의 유형이다. 그래서 스프롤을 방지하는 방안, 도시 확산을 방지하는 방안으로서 장기적으로 계획성 있는 도시 개발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뭐가 된다? 우리는 도시가 외곽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방안으로서 법적으로는 뭐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이 도시화, 도시에 있어서의 발전 단계에 있어서 우리 도시화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 도시화 단계에서 나타나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가 되냐면은 직주 분리가 나오죠. 자, 도심의 사무실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도시 외곽에 주택을 두려는 형상을 직주 분리라고 하죠. 자, 원인은 바로 어떤 원인이 있어요? 자, 원인은 도심에서의 집가가 너무 비싸다. 또 도시 외곽으로의 교통체계가 발달한다. 자, 도심에서의 주택이 철거가 된다. 또 도심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에 있어서의 공적 규제가 강화된다. 또 도심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것이 원인으로서, 그 결과로서 도심에서는 어떻게 돼요? 공동화. 도심에서는 도시 외곽에서 출근을 하기 때문에 도심에서는 어떻게 돼요? 주간 인구는 많은데 야간에는 도시 외곽으로 퇴근하기 때문에 도심의 야간 인구는 텅텅 비는 이런 도심의 공동화 형상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도너스 보면은 여기에 도심이 주어지죠. 자, 도심인데 여기는 외곽이죠. 교회. 그래서 이 도심에서 여러분 이 빗금친 부분이 뻥 뚫린 도너스가 있잖아요. 도심에서의 주간 인구는 출근하기 때문에 많은데 야간은 교회로 퇴근하니까 텅텅 빈다. 이 도너스 형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도넛 형상이라고 하고, 또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퇴근해서 잠만 자고 소비하는 베드타운화가 일어나죠. 베드타운화가 발생하는데, 베드타운 침상도시라고 합니다. 침상도시화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도시화 단계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형상이 되겠습니다. 자, 직주 접근은 교통체증이 원인이 돼서 도시 외곽에 있던 고소득층이 다시 도심에 우리가 진입을 하는 형상이 직주 접근으로서 도심의 주거용 건물이 재개발되면서 고소득층이 차지를 하는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 직주 분리에 한번 확인을 좀 한번 해 두시기 바라고, 자, 부동산 개발 단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98페이지 되겠죠. 자, 이 사회적인 수요와 그리고 환경의 변화에 따르는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위한 시장의 적응 과정을 부동산 개발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에게 생활 공간, 작업 공간, 레저 공간, 쇼핑 공간 등을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을 우리는 바로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주체를 보면은 공공개발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사가 있겠고 LH나 SH가 있죠.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민간개발 주체로서 토지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 조합 또는 우리가 민간개발 사업자를 볼 수 있고 또 공적 주체와 민간개발 주체가 이제 같이 개발하죠. 공적 개발 주체는 인허가를 담당하고 민간 개발 주체는 자금을 조달하죠. 그래서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제3섹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월포드는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의 이 과정에서 우선 세 가지를 주장을 하죠. 우선 개발 과정이죠. 월포드의 개발 과정 7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형태의 개발을 할 것인가, 또 개발된 공간을 어디에 배치시킬 것인가, 이 구상 아이디어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예비적 타당성이죠. 개발 사업을 한다고 예상할 경우에 개발 사업으로부터 이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대충이죠.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수익성을 미리 검토해 보는 단계를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입니다. 자, 수익성이 있으면은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매입을 하겠죠. 그래서 적정한 부지를 모색 확보하는 부지 매입 단계가 세 번째고, 자, 네 번째는 타당성 분석 단계죠. 자, 타당성 분석 단계가 우선 네 번째가 됩니다. 타당성 분석 단계. 자, 여러분이 토지의 지형, 지질, 지세, 설계, 시공 등을 분석하는 기술적 타당성 분석, 용도, 지역, 지구제, 토지용 규제 관련해서 법률적 타당성 분석, 수입, 비용 비교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이 타당성 분석 단계인데, 이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비록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개발 업체에 따라서는 그 개발 사업을 우리는 채택할 수도 있고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 업체에 따라 특정 개발 사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섯 번째는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단계, 여섯 번째는 택지를 조성하는 건설 단계, 일곱 번째는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는 마케팅 단계죠. 자, 마케팅 단계에서는 개발 사업을 성공했느냐 실패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개발 사업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여부는 뭐에 달려있다? 이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시장성 여부에 달려있는데, 여러분 이 시장성에 관련된 개념이 또 작년에 또 출제를 또 했습니다. 31회 시험에 또 출제했죠. 매매 또는, 자, 개발된 부동산이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 또는 개발된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시장성인데, 이 개념만 알아도 바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개발 과정의 7단계를 우리는 월포드가 우리가 바라보는 거고요. 자, 여러분 교재 99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관련해서 우리가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 이제 나오죠. 자, 월포드는 부동산 개발은 미래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위험이란 요소가 항상 내포되는데, 자, 이 법률적 측면에서 개발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이 있죠. 자, 이 공법적 측면에서 용도, 지역, 주거의 변경에 따른 위험이 있죠. 예? 그리고 사법적 측면에서 소유권 관계에 관련된 위험이 있습니다. 또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이 있죠. 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공실률이 증감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이런 위험이 시장 위험이고, 또 개발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수록 추가적으로 비용을 더 투입을 해야 돼요. 비용상의 위험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데, 이러한 세 가지 위험,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세 가지가 이 개발에 따른 위험이죠. 월포드에 있어서의 견해죠. 자, 그럼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의 월포드는 또 타당성 분석을 또 우리가 나타내는데, 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먼저 시장 분석부터 먼저 하죠. 자, 시장 분석인데 말 그대로 우리는 개발 사업에 시장에 초점을 둔 연구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분석을 할 때는 특정 개발 사업이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여부, 자, 특정 개발 사업에 있어서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여부, 채택될 수 있느냐 없느냐, 채택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게 시장 분석이죠. 시장 분석을 통하여 시장 분석에서 구한 자료를 활용하여 이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지죠. 경제성 분석은 나중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게 선행 분석, 이 경제성 분석은 후행 분석이죠. 그래서 경제성 분석은 보다 구체적으로 개발 사업의 수익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게 바로 경제성 분석이다. 그래서 수익성이 있으면 개발 사업 하는 거고 수익성이 없으면 개발 사업 안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월포드의 견해인데, 자, 이 월포드의 견해가 또 시험에 또 자주 출제가 되죠. 31회 시험은 이 시장성 개념을 이해하는지 여부를 또 우리가 물었던 내용입니다. 자, 100페이지로 오시면은 우리가 용지의 취득 방식에 따르는 개발 방식의 분류가 나오는데, 자, 용지 또는 토지죠. 용지인 또 토지의 취득 방식 또 31회 시험에 또 출제했습니다. 토지의 취득 방식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자력으로 개발하는 단순 개발 방식이 있죠. 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사업이 대표적이고, 자, 그리고 환지 방식이 또 31회 시험에 또 출제를 또 했었죠. 자, 31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환지 방식입니다. 효율성이 낮은 토지를 효율성이 높은 택지로 개발하는 거죠. 택지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평가에 따라서 우리는 되돌려주죠. 재분배해주는 방식을 우리는 환지 방식입니다. 자, 매수는 강제로 수용하죠. 개발 대상 지역의 토지를 전면 전량 매수를 해서 보상평가를 통해서 보상해주는 매수 방식, 우리가 수용 방식을 말하죠. 자, 그리고 혼합, 이건 30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죠. 30회 시험에 또 나온 게 혼용이죠. 자, 환지 방식, 이 혼용 방식은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혼합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우리 할 때 우리는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러한 방식이죠. 자, 토지의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류에서 자, 이 세 가지가 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방식이고, 또 이 개발 주체에 따르는 개발 방식이 나오죠. 자, 여러분 교재 100페이지에 공명 개발이 나오고 101페이지에 있어서 우리가 민간 우리가 개발 방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발 주체에 따라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서 택지개발 촉진법에 근거해서 개발하는 공영개발이 있고, 이 민간 우리가 개발이 있습니다. 자, 수용 방식에서 나타나는 게 공영개발이고, 공영개발은 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개발하는 방식을 말하죠. 자, 민간 개발에서는 우리가 자체 개발이 있죠.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본인이 직접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 이 자체 개발 사업이 있죠. 자, 그런데 규모가 작을 땐 요건데, 개발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이 미래의 불확실성, 위험도가 높은 사업일 경우에는 자체 개발 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데 바로 이 지주 공동 사업이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개발
사업에 따른 위험이 분산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토지 신탁 방식이 또 30회 시험의 두 문제에서 우리가 출제죠. 토지 신탁. 우리가 개발 방식이죠. 자,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인 위탁자는 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얻기 때문에 신탁을 하겠죠. 그래서 신탁 회사에 신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신탁 회사인 수탁자에는 수익증권을 우리가 발행해서 지급을 하겠죠. 자, 이때 토지 소유자는 우리는 토지 소유자가 파산을 하더라도 신탁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형식상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신탁회사 앞으로 이전해서 개발해야 된다. 자, 30회 시험에 또 정답 물었는데 이걸 상당히 많이 출제하죠. 형식상 소유권을 이전해서 개발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소유한 주체가 누구다? 우리는 신탁회사고 또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서 우리가 조달하고 우리가 개발 사업을 우리 신탁회사가 시행을 또 하게 되는 그 주체가 되겠죠. 이 수익증권 소유자에게 신탁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이 귀속이 되죠. 이익의 귀속 주체는 우리는 수익증권 소유자에 해당하죠. 신탁 기간이 끝난다. 20년 신탁을 했다. 신탁 기간이 끝나면은 토지와 건물은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이 됩니다. 자,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 자금의 조달, 기술 면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여러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는 방식이 나타나는데 컨소시엄 구성 방식.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요, 개발 사업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법인 간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책임 회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개발 사업 출자 회사 간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 사업이 오히려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민간 개발에 관련된 이 정도 내용은 좀 확인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관련해서 여러분 101페이지에 관련된 내용까지 설명을 우선 마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